자율주행에 2조 4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금액을 투자하기로 한 현대자동차의 결정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작법인이라는 투자 방식과 그룹의 기술력 향상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투자의 기대 효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상가 보증금을 보호하는 보험에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험 가입에 필수였던 상가 주인의 동의 조건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한 달 가입자 1명으로 반쪽짜리란 평가를 받은 보험이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실패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밀린 세금을 면제해주던 혜택이 폐지됩니다. 찬반이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는데 양측의 목소리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난 10년간 500만 호 가까이 늘어난 주택의 절반은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유주택자들 안에서마저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드러나는 등 불균형이 극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선 양 정상의 이야기만큼이나 주목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일정을 맞춰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모양새인데 어떤 투자들이 등장했는지 최나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셰일가스 등을 액화한 미국산 LNG가 2025년부터 약 15년 동안 연간 158만 톤씩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약 11조 원대 규모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처음 이뤄진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미국산 LNG의 수입 비중이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현대자동차 그룹은 미국의 유력 자율주행 기업과 손잡았습니다. 2조 원이 넘는 투자를 통해 합작 회사를 세우고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서 SK도 앞으로 3년 동안 미국에 11조 원 추가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한화도 북미 최대 규모 태양광 모듈 공장을 완공한 데 이어 미국 수소 충전소 사업에 1,200여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기업들이 이처럼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미 동맹을 더욱더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북 유화 기조를 고려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무게감을 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한일 경제 갈등 등 우리 대외 경제 관계의 중심에 서 있는 미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앞서 보신 내용 중에 현대차 그룹의 투자가 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방미 중에 발표된 투자 계획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투자의 규모나 형태를 놓고도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 투자의 의미는 뭘지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자, 윤 기자. 네. 우선 규모가 참 주목을 받았죠. 이게 2조 4천억 원을 투자했다는 건 정말 큰 규모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3일 현대차가 자율주행 업체인 앱티브 테크놀로지스와 미국의 합작법인 설립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차는 신설법인의 50% 지분을 갖게 되는데요. 현지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Our goal is produce very safe autonomous vehicle and a very efficient vehicle to our passengers. 그런데 보통 기업들 투자를 보면 이게 기술을 그냥 사거나 아니면 회사 자체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합작법인이라는 투자 형태가 좀 이례적이긴 한 것 같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정의선 부회장은 우리가 개발한 핵심 기술과 부품이 뛰어나다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거는 다른 완성차 업체에도 공급을 하겠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단순 지분 투자가 아니라 합작법인을 세운 것도 이러한 전략이 담긴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증권업계 역시 합작법인 투자는 인수합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또 각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 시장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 현대차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은 기존에는 15위 정도였는데 이 GM이나 테슬라 등 경쟁 업체들과 비교해 다소 뒤처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랬군요. 반면 앱티브는 올해 세계 3위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현대차는 단숨에 세계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5년 뒤에는 자율주행차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합작법인이라는 이례적인 형태로 전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의선 부회장의 승부수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간 정의선 부회장이 이 줄곧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변하겠다, 도약하겠다 이런 말을 해왔거든요. 예. 모빌리티 솔루션이란 이동과 운송하는 수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모든 연관 산업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뜻입니다. 현대차가 앞으로 단순 자동차를 판매하고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라 자동차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그야말로 융합 회사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실제 최근 1년간 차량 공유, 호출, 그리고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 17개 업체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사업 구조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상가 보증금은 세입자들이 계약을 끝내면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건물주와 상인들 사이 갈등이 벌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겠다며 등장한 공적보험은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앞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였고 어떻게 개선되는지 김성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SGI 서울보증이 이달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상가보증금 보장 신용보험입니다. 대부분 자영업자인 상가 임차인들이 임대인, 즉 상가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만기가 돼서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도 보험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유리한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이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가입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임차인이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상가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은 보험사를 상대해야 하는 부담감이 커 임차인의 보험 가입을 꺼린다는 게 원인입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상가 주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금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가입 대상은 임대차 기간 1년 이상이고 서울의 경우 상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 원이고 월세가 500만 원인 경우 환산 보증금이 8억 원이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보험제도가 안착되면 장기적으로는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수도권에서 서울을 오갈 때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소위 M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이 버스가 필요한 지역들도 많았는데 내년부터 M버스에 5개 노선이 추가됩니다. 어디에 노선이 생기는지 김성훈 기자 설명 잘 보시고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주요 거점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M버스 노선이 늘어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역 수요와 기존 노선의 혼잡도 등을 고려해 경기도 고양과 화성, 인천 송도의 M버스 노선 5개를 새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인천 송도 노선은 6809에서 서울 공덕역과 삼성역으로 가는 2개 노선이 신설되는데 각각 10대씩 버스가 운행됩니다. 이곳은 지난 4월 여의도와 잠실 노선이 적자 누적으로 폐지되면서 서울으로 가는 주민들이 지하철을 여러 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에는 식사동 위시티에서 여의도역까지 가는 버스가 생깁니다. 또 경기도 화성과 서울 강남역을 잇는 2개 노선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고양과 화성은 그동안 대중교통이 부족해 서울으로 가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교통 불편이 큰 인천광역시 송도 지역과 경기도 화성시, 고양시 지역에 빠르고 편리한 엠버스가 운행되어 출퇴근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설되는 노선은 운송사업자 선정 등 면허 발급과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초쯤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양 원당에서 서대문역 사거리로 향하는 노선과 남양주 별내에서 잠실역으로 향하는 노선은 다음 달에, 고양 과자마을에서 영등포 소방서로 향하는 노선은 올해 안에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앞으로 축사 등 동식물 시설로 훼손된 개발 제한 구역 정비 사업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다음 달부터 정비 사업의 요건이 완화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이 그린벨트 정비 사업 규제가 어떻게 완화된다는 겁니까? 네, 개발 제한구역 훼손지 정비 사업의 규모와 요건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은 그린벨트 내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30% 이상을 공원이나 녹지 등으로 조성해 기부 체납하면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우선 이 밀집 훼손지 면적 기준을 단일 면적에서 합산 면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종전에는 이 밀집 훼손지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만 정비 사업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여러 개의 밀집 훼손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결합해도 정비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훼손지 판정 기준도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동식물 시설에서 같은 기간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정비 사업 구역의 그 정형화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 훼손지 면적의 5% 범위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역시 조치했습니다. 정비 사업 방식도 토지를 먼저 조성하고 조성된 땅을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이 환지 방식에서 수용 또는 혼합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린벨트 관련 또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개발 제한구역 해제 후 이 재난 발생, 매장 문화재 발굴 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발 사업 기한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시행되는 개발 제한구역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인데요.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 사업에 착공하지 않아 자동 환원되는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됩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경기도 파주와 연천, 김포에 이어 인천 강화군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까지 중점 관리 지역을 확대하고 전국에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네, 김기호입니다. 네,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인천 강화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도 의심 사례가 확인돼 방역당국이 현재 초비상 상태입니다. 1차 체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확진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경기도 파주의 또 다른 돼지 농장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파주와 연천, 김포 지역 4곳에서 돼지열병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포 돼지 농장을 방문했던 사료 차량이 충북 음성과 진천 지역 2개 농가를 들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점관리 지역을 경기 북부 6개 시군에서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와 강원도 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오늘 정오부터는 48시간 동안 전국 모든 축산업자와 축산 차량, 가축 등에 대해 이동 중지 명령이 다시 내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32억 원 규모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북한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북한 평안북도 돼지가 전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 5월 돼지열병 발병을 신고한 뒤 살처분과 이동 통제, 또 돼지고기 유통 전면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병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기호입니다. 지난달 대법원 판결 하나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복지 포인트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이 초과근로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복지 포인트를 합산할 수 있냐 없냐를 판가름한 판결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예상치 못한 쪽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바로 4대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반 월급과 똑같이 복지 포인트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떼갑니다. 그런데 대법 판결로 이 복지 포인트가 더 이상 임금이 아니게 됐으니까 이제는 건보료도 그만 떼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건보료를 부과하는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보다 범위가 넓다는 설명을 내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관련 법을 좀 살펴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료는 보수월액이나 소득월액으로 불리는 직장인 월급에 매겨집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이 소득월액의 기준은 소득세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소득에 관한 것이었으니 소득세법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결국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삼는 다른 준조세도 나간다는 얘기겠죠. 실제 복지 포인트에서는 소득세도 나가고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나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법 내용은 사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와닿지가 않죠. 같은 돈인데 대법원에서는 복지라 그러고 돈 떼가는 기관에서는 소득이라고 하니까 둘 중 하나는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이 복지 포인트가 크게 이슈가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일반 직장인들의 복지 포인트는 건강보험료도 떼고 소득세도 내는데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는 경비 성격이 있다면서 비과세에 건보료도 떼지 않고 있는 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무려 8년 전에 일었던 논란인데 논란만 가라앉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특유의 조용한 마케팅으로 크게 주목을 끌지 않았던 LG가 요즘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삼성과 SK 등 다른 대기업과 기술력으로 신경전을 벌이는 등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사장단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오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취임 1년 3개월 만에 첫 사장단 워크숍을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권영수 LG 부회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등 부회장들과 계열사 CEO들이 참석했습니다. 구 회장이 강조한 건 위기였습니다. 현재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의 위기로 진단하고 앞으로의 몇 년이 생존을 좌우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구 회장은 근본적인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제대로 빠르게 실행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사장단의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이 같은 구 회장의 주문은 최근 LG 주요 계열사들의 변화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대표 계열사인 LG전자는 삼성전자와 8KTV 화질 대결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기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1등과 멀어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 하락이란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글로벌 1등을 차지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기술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특허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공격적인 경영 행보를 보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한편 구 회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디지털 기반의 LG 내부 전략, 조직 등 전반적 변화, 이른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체납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특례제도가 지난 10년간 유지돼 왔습니다. 이 제도를 놓고 편법 탈세로 악용될 수도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쪽과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 자영업자를 위한 복지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거세게 맞부딪혀 왔는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이 특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을지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오모 씨는 장사가 안 돼 한동안 세금을 내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체납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이 밀려서 적금을 떼고 그걸로 체납된 세금을 낸 적도 있습니다.
오 씨보다 상황이 어려워 아예 폐업을 하거나 폐업 후 재창업을 한 자영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밀린 세금과 가산금을 모두 면제받는 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이 특례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가산금은 면제받을 수 있지만 체납한 세금은 5년간 나눠서 납부해야 하고 신청 요건도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지원 방안이 사라진다며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체납할 정도 되면은 거의 망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사회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복귀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 정부는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재창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안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자영업자 피해 구제를 우선할 것이냐, 납세의 형평성을 중요할 것이냐. 이 면세 특례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도한 정인아 기자와 계속해서 폐지 배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네. 먼저 이 제도가 10년이나 유지돼 왔다고 했었는데 어쩌다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겁니까? 네, 체납세액 면제 특례제도 개정안은 지난 7월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포함이 됐는데요. 정부는 개정안을 내놓기 전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이 법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예. 조세원은 현행처럼 체납 세금과 가산금을 모두 면제해 줄 경우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체납자들의 납세 의지가 오히려 저하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정부가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그렇군요. 특례제도를 10년간 운영하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폐업을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다수 발생해서 이런 부작용 역시 폐지를 결정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이 특례제도가 정말로 큰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를 구제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조세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영세 자영업자는 총 6,94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면제받은 체납 세금은 약 1,110억 원이었고요. 면제받은 가산금은 396억 원이었습니다. 이론대로라면 앞으로 7,000명에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선 이번 법 개정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가혹하다는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한쪽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다른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이 양측 이야기 전부 다 사실 좀 무시하기 힘든 게 사실인데 결정이 결국은 폐지 쪽으로 기울게 된 이유는 뭡니까? 네, 앞서 조세현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일반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 등의 역효과가 제도의 순효과보다는 크다는 판단을 정부가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체납세액을 모두 면제해 줄 경우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들면서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법 개정에 나선 이유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다음 달 부산 공장 생산량을 25%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생산 감축에 따라 대규모 인력 전환 배치 등 구조 조정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르노 삼성차가 생산을 감축할 것이다. 그동안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결국은 현실화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르노 삼성 회사 측은 다음 달 7일부터 부산 공장 생산량을 25%가량 줄인다는 내용을 노조에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인력인데요. 시간당 생산량을 60대에서 45대로 변경할 경우 400명이 넘는 인원이 남는 인력이 됩니다. 타 측은 생산량 축소와 함께 직원 수백여 명을 생산 라인에 다시 배치하는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체, 도장, 조립 등 전 생산 라인 인력을 전환 배치하고 외주 인력 배치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노조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와 수출 부진으로 생산 감량 위기를 겪는 곳은 르노 삼성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산 판매 절벽에 내몰린 국내 완성차 3사, 그러니까 르노 삼성, 쌍용자동차, 한국GM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그나마 쌍용자동차는 순환휴직 등 노사가 구조조정에 합의한 상황인데요. 한국GM 노조는 파업 중입니다. 향후 사측의 구조조정과 이에 대항하는 노조가 격한 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주택이 500만 채 가까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이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산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은 2배나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이 수치를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거의 사재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실련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전국 주택수가 489만 채 늘어났는데 절반 이상은 다주택자가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주택자가 매입한 248만 채 가운데 80% 이상은 보유주택수 상위 10%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위 1%의 1인당 보유주택수는 2배가 늘어난 평균 7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집값이 또 특히 많이 뛰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10년 사이 다주택자의 부동산 가격이 평균 1억 8천만 원 정도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률을 55%로 적용해 이 늘어난 시세를 추정해 본 건데요. 상위 10%만 따로 떼놓고 1인당 주택 가격을 따져보니 2008년 평균 10억 2천만 원에서 지난해 15억 원으로 4억 8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상위 1%는 더 많이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상위 1%의 1인당 주택 평균 가격은 24억 5천만 원에서 35억 7천만 원으로 11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은 정부가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고 해도 보유세 체계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주택 소유가 편중되는 현상과 자산의 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 경제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들은 특히 시름이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엄하은 기자가 이 현장 다녀왔습니다. 중소기업인 40여 명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금과 판로 등 15개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업계 건의사항이 전달됐는데 특히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대기업과의 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인 기술 개발과 국산을 위해서는 판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대기업이 중소기업 개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4곳 중 3곳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은 소재와 부품 등 국산화를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한 우수 인력 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R&D 예산이 대폭 증가해서 지원 방법이 좀 바뀝니다. 그동안에는 1년에 1억 정도의 소규모 지원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3년에 20억까지. 한편 박 장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을 어떻게 할지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병헌 농협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를 피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요. 남부지방은 구름만 많이 지나는 모습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구, 대전의 낮 기온 14도로 시작하면서 조금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7도, 대전은 2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3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도톰한 겉옷을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종일 환기하기 좋겠습니다. 공기질이 깨끗한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보통 단계, 동쪽 지역은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과 청주 2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는 가운데 강릉의 아침 기온 1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24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와 전주, 부산 26도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겠고 이후 비는 토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